안녕하세요 여러분, 재간둥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자, 생방송 오늘 출근길 유쾌하고 재밌는 소식들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생방송 중에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박준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리서치 앱테크 아직 시작 안 하셨나요? 생각만 공유해도 리워드가 쌓이는 서치통, 지금 시작해보세요. 원아이디 로그인 후 패널 가입 시 약 3,000원 상당의 리워드 적립. 리서치에 참여하실 때마다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PTR 적립. 내가 초대한 친구가 패널 가입을 할 때도 리워드 적립. 지금 바로 서치통에서 우리 지역, 우리나라의 사건, 사고들에 대한 리서치에 참여해주세요. 자, 22대 첫 국정감사 지금 열기가 뜨거운데요. 자, 국회가 대통령실 둘러싼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특히 VIP 경로, 이거 지금 관련된 박정훈 단장, 대령의 변호인 김정민 변호사와 국정감사 등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정민 자, 공수처 국감에 다녀오신 거죠? 공수처하고 이제 그 군사법원. 네, 군사법원. 네. 그래서 거기서 뭐 당연히 지금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그 김규현 변호사, 멋쟁이 해병 멤버들 뭐 얘기들을 좀 했던 것 같은데, 진술이 김규현 변호사하고 그 멤버들하고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의 주장 자체가 무엇을 주장하려고 하는 건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따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김기현 변호사의 녹취를 보면 네. 너무 리얼한데, 그걸 안 믿을 재간이 있을까? 의심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말을 요약을 해보면 저는 그렇게 요약을 했어요. 내 말은 다 거짓말이다. 왜 내 말을 믿고 그러느냐. 그러니 내 말을 믿었으니 넌 나의 명예를 훼손한 거다. 좀 그런 뉘앙스죠?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체가 뭐 꼭 비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네. 뭐 그래도 앞뒤가 맞는 얘기를 해야지. 너무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또 거기에 또 동조하고 있는 여당 국회의원들도 참 딱한 게, 그런 사람들은 정권 차원에서라도 엄벌해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들의 주장만을 놓고 보더라도 최고 권력을 사칭해가지고 자기를 과시하는 데 썼다는 건데, 그게 지금 끼고 돌고 칭찬하고 같이 기자회견 해야 될 그런 일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들의 주장만으로도 멀리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이종호 씨, 그게 송호종 씨입니다. 뭐 국감에 나와서 이제 얘기도 했으니까 이름을 밝히면, 이 두 사람이 지금 말씀처럼 김규현 변호사를 허위사실 적시하는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했고요. 막 이런 게 지금 그런 겁니다. 김규현 변호사가 그렇게 공개함으로써 내 인생이 지금 망가졌다, 이렇게 고소 이유인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 녹음, 고소 계기가 됐던 녹음 파일, 작년 8월 9일 날 지금 김규현, 송호정, 또 이종호 씨 등이 나눈 내용입니다. 이 내용, 대화 내용 좀 들어보고 이야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나는 사단장 여기만 잘 살피고 있는 거라, 내가 그래서 어떤 경우가 와도 도의적인 책임은 지겠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전역 사표라든지 이런 건 하지 말아라. 사업 표명을 하지 말아라. 이건 자기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자기가 여태까지 쌓아 올려서 군 작전에 실패하다든지 아니면은 내부 관리를 잘못해서 한다든지. 근데 밖에 나가서 대민 돕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걸 사단장 책임이라고 하면은 말이 안 된다. 그러고 보니까 일전에 해병대 가기로 한 거 있었잖아요. 그 사단장 난리 났대요. 임성근이? 네. 그러니까 말이야. 아니 그래서 그 임 사단장이 사표를 낸다 그래가지고 전화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 자, 김규현 변호사의 제보는 간단해요. 이렇게 통화했던 거, 송호종 씨하고 통화한 거, 또 이종호 씨하고 통화한 거를 갖고 제보를 했는데,
이게 허위라는 거잖아요. 이 내용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송호정 씨 말은 참네. 자기 말이 거짓말이었다. 그러니까 왜 거짓말했냐니까 사석에서 무슨 말인들 못하느냐. 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요. 국회에 나와서 그게 할 얘기냐고요. 국회 국민들 앞에서. 이거부터 들어보면 제가 이제 이 제보 내용을 아마 김기현 변호사로부터 처음으로 풀로 받은 네. 사람 중에 제가 처음인데요. 저는 이 녹취록을 듣고 가장 신빙성을 높게 봤던 게 뭐냐면 이 통화가 일어난 시기예요. 시기가 8월 9일. 8월 9일. 예. 이게 대통령 경로설은 8월 27일 날 네. 스트레이트 보도로 처음 나온다고요. 그 전에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수사 기록상으로는 네. 8월 23일부터 기록에 나와요. 그렇죠. 네, 그 해병대 수사단원들이 얘기하기 시작한 게. 그런데 8월 9일은 어디에도 안 나온다. 어디에도. 이 문제가 대통령이 틀어서 이렇게 됐다. VIP가 틀어서 이렇게 됐다라는 말은 어디에도 안 나오는데 8월 9일 날 내용들을 보면 아주 리얼하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들이. 예.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이 임성근 수사단장이 사표를 냈다가 뭐 처리한 듯한 그런 그 뉘앙스를 할지 있고요. 또 VIP가 끼어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그 얘기 할지. 나오죠. 예, 이걸 듣고 누구나 이 통화 녹취록을 들어보면 이게 거짓말이라고 느껴지십니까? 네. 너무나 진솔한 사적 대화죠. 시기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그럼요. 이 통화 내용 매우 증거 가치가 높다고 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김기현 변호사는 이것을 수사기관에 제보했다고요. 이게 사실인지를 확인해달라. 확인해달라. 8월 9일인데. 네, 뭘 허위 사실이라는 건지 도대체가. 아니, 자기가 얘기한 거잖아요. 8월 9일날 아무도 모를 때 얘기를 한 건데, 어떻게 이런 걸 허위 사실이라고 거기서 얘기를 그러니까 합니까? 그들의 논리를 선회해서 보면 그렇다니까 나는. 선회해봅시다. 원래 다 거짓말 하는 사람 아니냐. 입만 띄면 거짓말인데. 왜 이걸 보도를 하냐. 왜 내 말을 믿었느냐. 이거잖아요.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이것이 이 사건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표현 적반하장. 네, 적반하장. 아니 자기들이 이렇게 국정에 개입했던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는데 그러면 숨고 도망가고 네. 그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들이 몽둥이를 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내가 맨날 거짓말한 걸 녹음해가지고 보도하면 그게 명예훼손. 논리도 이상한데. 논리가 이상하고요. 그리고 이제 김기현 변호사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이 고소 내용 중에는 고발 내용 중에는 업무 방해도 있다는 거예요. 업무 방해가 왜 되죠? JTBC 업무에 방해를 줬대요. JTBC 업무 제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왜 그러죠? 도대체가 그게 본인들이 지금 방해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을 국회로 불러들여서 무슨 기자회견을 하고 그것이 뭐 대단한 양 포장하고 있는 이 여당 국회의원들은 나중에 참 창피스럽게 스스로를 돌아보게 될까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저는 한편으로는 여당 국회 국정감사 같은 걸 보면서 회방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반대로 해가지고 결과를 바꾸려고 하는 느낌이 듭니다. 국회의원이면 사실은 자신의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어떤 의원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제보 공작으로 밝혀졌다. 아이고야. 드러났다. 이게 무슨 제보 공작입니까? 그래서 그걸 뒤에서 듣고 있는데 참 얼굴 보기가 참 본인들 진짜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걸 믿고 그러는 겁니까? 그럴 리가 있습니까? 잘 배우고 똑똑한 분들이 왜 모르겠어요. 권력이 눈을 멀게 왜 그래 살아요? 권력이 눈을 멀게 한 거죠. 권력 때문에. 참 그분들 개인은 다 훌륭한 분들인데 왜 사람이 저렇게 변해가야만 하는가? 그 자리에 가면 말도 안 되는 질문, 말도 안 되는 얘기 소리 지르고 해방 넣고 방해 넣고 딴소리 하고. 자, 다시 사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국정감사 뭐 아니면 또 사건 진행하는 도중에 변호사님이 막 중간에 항상 있었는데 쇼킹했던 장면들이 몇 가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뭐 충격적인 장면, 명장면, 이걸 한 뭐 10가지 정도를 추려봤는데 다 말씀드리긴 그렇고 제일 제가 기억나는 것은 대통령이 격려를 했냐고 법원에서 물어봤는데요. 아, 법원에서 질문합니까? 군사법원에서 사실조회로 물어봤더니 알려고 하지 마라. 이거 국가안보가 국가안보 상황이다. 놀랐어요. 충격적인 이것도 아마 두고두고 대통령을 조롱하는 조롱거리가 될 겁니다. 그게 자기가 화낸 게 국가안보예요? 아니요, 전혀. 아니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뭐 저녁에 짜장면 먹었는지 냉면 먹었는지도 국가안보예요? 아니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또 하나가 뭐냐면 국방장관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이런 짓을 벌인 게 추국 간부가 걱정돼서 그랬답니다. 그런데 왜 휴가는 사단장을 줘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이상한 장면이네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이 장면도 참 슬픈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 임성근 사단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현장에 가서 한 것은 작전 지시가 아니라 작전 지도다. 야, 그것도 놀라야 됐어요. 지도하고 그러니까 지시하고. 무슨 차이냐 그랬더니 지도는 안 따라도 된대요. 그리고 자기의 뭐 노하우를 전수하고 어쩌고저쩌고. 저는 임성근 사단장을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장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이게 사단장이 명령을 내리면 그게 현장에 지시죠. 갔는데 작전 통제권이 어디 갔느냐는 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우리 현실에 이게 사단장이 와서 얘기 한마디가 다 지시죠. 이게 전시에 용병작용이라면 모를까 평시에 대민지원인데 54단은 아무 관심도 없는데 아무도 나와보지도 않는데 해병대 1사단장이 현장까지 가서 7여단장을 수행비서처럼 데리고 다니면서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배나라 하고 있는데 그게 지도예요? 싫으면 안 따라도 돼요? 다 따르죠. 그런 얘기를 99.99% 다 따르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저 사람의 말을 신뢰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의 모든 말들을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 저는 그 말에 상당히 경청해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쇼킹했다. 너무 내는 그 의견서가 너무 길어서 힘들기도 했지만 어떨 때는 막 200페이지씩 되는 걸 보내와요. 그래서 읽어보면 참 힘듭니다, 진짜. 그렇죠. 변호사들이 참 다 읽어야 다른 되니까. 사건 지금 거기가 중요 쟁점도 아닌데 오니까 또 읽어봐야 되죠. 다. 읽다 보면 길을 헤매 그 주어가 뭔지 혼돈에 빠집니다. 변호사들이 그런 그런데 경우에. 그래서 나름대로 일리가 있던 말이 뭐냐면 저는 그렇게 봤어요. 이 사람이 언제 뚜렷하게 물에 들어가라는 말은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오해를 살 만한 표현들이 있었던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이건 품이 어긋나는 짓입니다. 사단장이씩이나 돼가지고 현장 지도를 했으면서 그것이 지시가 아니다? 내 지시는 안 따라도 된다? 이 말은 해서는 안 되는 얘기죠. 해서는 안 되는 얘기죠. 군인이라면, 그것도 지휘관이라면.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또 더 있습니까? 말씀드리면 제일 황당했던 게 이 사건에서 도대체 일부는 확실한 사람은 형사처벌, 그 다음에 지휘 책임자는 징계로 빼라라는 문자를 보냈거든요. 군사보좌관 박진희가. 그걸 누가 장관 지시하에 보낸 거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두 분 다. 그러면요? 박진희 군사보좌관이 알아서 했대요. 본인이 알아서 한다고요? 본인이 알아서 다 했대요. 할 수 있나요, 그걸?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용산에 보고한 것도 군사보좌관. 그 다음에 누구를 징계로 빼라고 말한 것도 군사보좌관. 군사보좌관 지가 뭔데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역시 이해하기 힘든. 아니 장관과 수행비서인 군사보좌관이 우즈벡에 같이 나가 있는데 말도 안 됩니다. 그 전달하는 문자들이 장관한테 최종적으로 전달이 안 되고 박진희가 보낸 문자는 자기가 스스로 생산한 거다. 그걸 말이라고 하냐고요. 됩니까? 군사보좌관이 뭔 힘이 있고 뭔 이게 능력이 이런 걸 있고. 보면서 뭐냐면 기본은 지키면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군의 기본. 사단장은 현장에 나가서 한 말을 내가 말은 작전 지시가 아니라고 하더나. 그 우즈벡에 나가서 보좌관 주제에 지가 지시했다고요? 그게 보좌관 주제에 토양이 맞죠? 보좌관 지가 뭔데? 국방장관이 있는데. 차라리 떳떳하게 그건 내 지시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책임을 누가 지고 그 말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그래도 좀 그럴 수도 있겠다. 백보 양보해서. 그런데 아니 현장에 그 우즈벡에 나가는 양반이 같이 움직이면서 폰을 하나를 썼는데 그 폰에서 나온 지시가 이것은 군사보좌관 개인 생각, 이것은 장관의 지시, 이걸로 나눠달라는 얘기예요?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그게? 아유, 쇼킹.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사실은 우리 김 변호사님, 저 이제 군에 오래 이제 근무를 하고 사실은 법무관 동기입니다. 그래서 군대 얘기를 하면 뭐 끝도 없이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장교를 했던 입장에서 보면 정말 한심스럽다는 얘기가 들 정도로 저도 군사보좌관 그분들 다른 분들도 많이 알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 합니까? 아마 군대 내에서 상명하복 관계가 가장 흐릿한 조직이 법무관 조직 아니겠습니까? 저희 왜냐하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의견이 충돌할 수가 있어요. 상하에도. 그렇죠.
그래도 이런 짓은 안 합니다. 이런 짓은 저희 법무관들도 이런 짓은 안 하는데 위아래가 없고 아랫사람이 그 윗사람 몰래 뭘 지시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일어나고 있는데 재판이 매우 깁니다. 지금 재판이 엄청 긴데 좀 많이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 드는데 최근에 검찰의 움직임이 좀 달라졌는데 이게 민간 검찰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대구지검이죠. 예. 이게 이제 대구지검에 최근에 임성근 사단장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네. 임성근 사단장을 압수하겠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 소식이 들려오기 전 한 달 전쯤에 네. 뭐 방송 기자분한테 제가 좀 언지를 받은 게 있어요. 뭐냐면 대구지검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다. 제대로 수사한다라는 지금 내부 방침이 섰다더라. 네. 이런 말을 전해줘서 그럴까? 좀 반신반의했거든요. 근데 막상 압수수색이 들어가니까 정말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부분이 가장 기본적인 수사 기법이다. 압수수색하는 거. 그리고 누가 봐도 현장을 통제했던 지휘관이라면 그 사람의 책임 여부를 따져보는 것은 수사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분의 혐의점을 의심할 만한 많은 요소도 있어요. 물론 그분의 변명도 많이 있지만 혐의점을 의심할 만한, 특히 현장을 통제했고 그 다음에 VTC에서 오해 살 만한 말을 했고 이런 얘기들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수사할 필요성은 있었다고 봤는데 대구지검의 지금 조치는 그냥 그 모든 모든 외적 요소를 배제하고 보면 당연한 수사 절차 아니겠느냐. 너무나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건데 좀 늦었어요 사실 보면. 그리고 저는 이게 이런 외적 요소를 배제하고 보면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피해자가 이의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로 입건하는 잘 안 하거든요. 그렇죠. 게다가 또 그 사람에 대해서 강제 수사를 진행했다. 이것은 공소제기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진행하고 있는 수사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대구지검 밑에 포항지청이 있습니다. 검찰청으로 관할이 포항지청으로 봐야 되는데 이게 포항지청을 빼고 대구지검이 직접 한다.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사안이 중대하고요. 또 하나는 포항지청에겐 원죄가 있죠. 못 믿겠다. 7월 28일부터 8월 2일 사이에 무슨 기록을 보내달라, 의견을 내겠다, 이런 황당무계한 얘기들, 그런 얘기들 했기 때문에 오해를 사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런 그 요구를 했던 검사는 사석에서 그런 말을 했대요. 아니 위에서 시키니까지 내가 괜히 했겠냐. 또 그런 말 했군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파고 들어가 보면 뭐 감춰진 비밀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그 민간 검찰이요. 이 사망 원인 번제에 대해서 이첩도 되기 전에 무슨 의견을 낸 적이 어딨어요. 의견 좀 내달라고 해도 모른 척을 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 이거 말고도 군검찰 수사할 때도 특이점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거는? 저번 재판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해병대 중수대장 박세진 중령을 이제 증인신문했는데 재판부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왜 8월 11일 조사할 때는 대통령 얘기를 안 했는데 8월 24일 조사를 받으면서 대통령 얘기를 했느냐. 왜 얘기를 했는데. 그때 박세진 중이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했죠. 8월 11일에 다 얘기했대. 아, 했대? 그 전에?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대통령을 한다는 말인가? 이런 말까지 포함해서 자세히 다 얘기를 했대요. 그랬는데 군검사는 조서에 안 남겼대요. 그래서 됩니까? 왜 조서에 남겨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필요하지 않다. 중요하죠. 관계 없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검사가 그랬다고요? 황당하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제가 징후는 이미 파악을 했어요. 왜냐하면 구속영장 청구서에 보면 이 엉뚱한 사람이 대통령 얘기를 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얘기를 한 사람들은 이 해병대 수사단의 중요직 기자들인데 그 구속영장 청구서에 보면 해병대 1광수대 포항에 있는 그쪽 수사관들, 일선 수사관들이 얘기한 것처럼 나와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혼선이 생기느냐. 수사관들이 얘기한 것처럼 나온다. 또 그리고 군 검사가 8월 14일 날 먼저 이렇게 질문해요. 이 그 수사관한테. 그러니까 당신 말은 장관과 안보실이 끼어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안보실 얘기도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 8월 14일은. 그래서 왜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걸 군검사가 먼저 얘기하고 있지? 또 8월 11일 날 얘기했을 때 빼버리고. 그러니까 저는 8월 11일 날
얘기가 나온지는 몰랐죠. 예. 그런데 8월 14일 날 처음 나오길래 왜 아직 조서에 안 나오는데 얘기도 한 번씩 나오지 검사가 나오지? 그래서 그때 당연한 얘기지만 그때 알고 있었구나. 왜냐하면 대통령 경로설은 7월 31일에도 국방부 조사본부 내에서도 파다하게 소문이 퍼졌대요. 네. 그러니 소문이 좀 둔한 군검찰도 네. 8월 14일경엔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들었을 것이다. 네. 근데 이렇게 당사자들한테 직접 들었는지까지는 저는 몰랐죠. 네. 뭔가 자기들 내부 첩보, 돌아다니는 뭐 찌라시라고 하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확보한 거 아닌가 했더니 그것도 아니고 아예 직접 8월 11일 날 전에 들었던 전에 들었던 걸 엄밀히 말하면 범죄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군 검사가 직무유기한 거죠. 그렇죠. 조서에 남기고 진위 여부를 확인했어야 될 직무상 의무가 있는 자가 필요 없다. 그걸 왜 자기가 독단적으로 그렇게 판단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박세진 중령은 그걸 후회하더라고요. 녹화를 할 걸 그랬다. 차라리 녹화를 했으면 확실할 텐데. 그러니까 이런 충격적인 장면, 그것도 제가 이제 명장면 중에 하나로 넣었는데, 나한테 대통령 얘기하지 마. 이거 아니에요. 이게, 이건 정말 슬픈 명장면이죠. 그러니까 피해가게 해주려고 본인이 빼버렸네요. 아유야,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검사란 사람이. 진술인이 이의제기했는데 물론 조서에는 남기지 않았죠. 조서에 이걸 넣어달라고 얘기했다라고까지는 적지 않았지만 분명히 왜 이런 말을 내가 했는데 조서에 빠졌냐라고 물어봤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판단도 담당 이 군검사가 독자적으로 판단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자기가 조사를 하는데 대통령 경로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지금 충격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걸 자기 임의로 그 군검사가 그 검사는요. 이 사건의 주인공 검사도 아니에요. 아하. 그런 사람이 도와주는 차원에서 조서를 받았다고. 모든 조서를 다 받을 수가 없으니까 피의자나 중요 진술자들은 주인 검사인 연모 검사가 받았어요. 그런데 유재은 법무관리관이랄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마 지원 차원에서 했을 것 같아요. 그 이모 군검사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임도 아닌 지원하기 위해서 온 군검사 같은데 그 사람이 임의로 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건 윗선의 지시를 받은 거겠죠. 말이 안 됩니다. 그 지시를 안 받았다면 참 오만방자한 인간이고 이거는 지시를 했다면 이들은 다 범죄 집단이지. 범죄를 같이 하고 그러니까 뭘 막기 위해서 그 후에 일어난 일도 다 범죄고 그 범죄하는 사람들이 군검찰, 군검사일 수 있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8월 23일, 24일경에 나온 얘기는 왜 적어줬을까? 그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뭐죠? MBC 스트레이트 보도 때문에 이미 그 질문지를 보내놨다고 MBC에서. MBC가. 용산에도 보내놨고 다 보내놨기 때문에 알려진 거예요. 이제 막을래야 막을 수 없구나 이제 하고 못 막으니까 조서에 받아준 것 같아요. 하자. 그러니까 이자들은 나중에 경을 칠 겁니다. 다 벌 받아야 되죠. 이 문제로 나중에 벌 받아야 경을 칠 거예요. 나쁜 인간들이에요. 이거 뭐 다른 얘기긴 한데 어제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 군 말고 민간 검찰이 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런 어처구니 없는 결론을 내는데 그냥 한 사람들 나중에 그냥 다 쳐버려야 되지 않나. 그래야 후배들이 이런 일을 안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던데 어떻게 그동안 보십니까? 처벌받아 오지 않았죠. 아무도 처벌 안 되잖아. 이렇게 하지 맘대로 하더라도. 그 문제는 제가 자신할 수 없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구속영장을 작성한 그다음에 됩니다. 그리고 이 8월 11일 날 박세진 중령의 중요한 진술을 빼먹은 이놈들은 엄벌에 처하고 자격 박탈해야 돼요. 이런 놈들이 법정을 어슬렁거리는 이런 것은 절대로 용서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자, 지금 박정훈 대령 사건은 1심 8차 공판이 9월 말에 끝난 이후에 이 사건은 지금 어떻게 진행 중이고 언제 결과가 나옵니까? 저희는 지금 10월 29일 날 이제 9차 공판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3명을 증인신문하고 더 이상의 증인신문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종결해서 연내에 군사법원 판결, 1심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스케줄 잡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하여튼 뭐 좀 강하게 말씀하시는 게 저는 많이 공감이 됩니다. 같은 법조인으로서 저는 만약 제가 그런 일에 빠지면 저는 그냥 안 하고 사직하는 게 맞지 않나요? 변호사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변호사 하면 되잖아요.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왜 양심에 반하는 그런 도저히 행동을 이해할 합니까? 수가 없어요. 도저히 아무리 뭐 힘에 억눌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세상에 대통령 얘기를 했는데도 조서에 담지도 못할 거면서 뭐하러 궁검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거기 앉아 있습니까? 변호사예요, 변호사. 알겠습니다. 그만해야지. 그만하세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미취학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 배프의 촉입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한 주간 관심이 갔던 아주 중요한 사건들을 다뤄보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아주 인기 있는 개그맨입니다. 이진호 씨. 스스로 불미스러운 일을 했다고 고백을 했는데 그 내용은 뭐 도박을 했고 큰 빚을 지게 됐다라고 하는데 이진호 씨가 했던 도박이 아마 인터넷 불법 도박 같습니다. 일단은 그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진호 씨가 스스로 자신의 도박 사실하고 이런 문제점을 본인이 직접 알렸어요. 네, 뭐 SNS에 알렸는데 글쎄요, 이게 뭐 스스로 올렸다고 뭐 이게 뭐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이미 보도가 언론 보도가 바로 나올 거를 알고 보도가 될 걸 알고 취재가 되니까. 근데 문제는 그 보도될 건 알았고 그러면 본인에 의해서 피해받는 많은 동료들이나 소속사나 아니면 동료 이거는 왜 생각지 못했냐. 물론 이제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SNS에 죄송합니다. 고백합니다. 우연한 기회에 됐고 감당할 수 없어서 뭐 그랬다는데 저는 한 3가지 정도에서 이것은 팩트하고 맞지 않지 않느냐. 왜냐하면 2020년에 우연한 기회라는데 이런 건 우연한 기회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건 어떤 계획적이라든가 아니면 누군가의 마수에 빠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고요. 실제로 여기에 돈을 갚아 나가겠다고 하는 건데 그게 지금 수십억이 넘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사실은. 근데 이거는 뭐 아시다시피 이거 법적인 건 대응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관련된 본인만의 얘기가 아니라 다른 분들에 대한 어떤 것도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기에 부족해서 민폐가 너무 심하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배프 말씀해 주셨지만 뭐 본인이 밝히긴 했지만 취재가 임박하니까 뭐 어쩔 수 없는 측면에서 했다는 측면도 있고 또 문제는 이게 끝까지 자기 변명하고 있대. 2020년 얘기도 마찬가지고요. 이기적이다. 너무 라는 이기적이에요. 비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코미디 리벤지라고 하는 제작 발표회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굉장히 그 공을 들여갖고 한 겁니다. 뭐 이걸 광고하려는 게 아니라 불과 이거 제작 발표회 1시간 앞두고 이걸 한 거예요. 그 넷플릭스 공개되는 예능 프로그램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게 여기에 관련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동료, 코미디언부터 진짜 개그맨 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 제작 발표회가 작살이 난 거잖아요. 이경규 씨가 화를 내는 모습이 자꾸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아니 그 제작 발표회 딱 갔는데 코미디 리벤지 내용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진호만 묻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의 그 먹고 사는 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 최소한 그러면 이진호라는 사람이 양심이 있었다고 하면 좀 뭐 소속사를 통해서라도 좀 이거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그거는 분명히 본인이 뭐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은 분명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일날 하필이면 그 제작 발표회 당일날 했느냐. 그러니까요. 그 말씀이 나오는데
자, 이 불법 도박 문제. 이게 사실은 이진호 씨가 직접 밝히긴 했지만 연예계 내에서는 공공연하게 지금 좀 돌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거 난 다음에 예. 그 이진호 씨를 알만한 개그맨들하고 제가 몇 명을 수사만 했는데 네. 사실은 뭐 한 2, 3년 전부터 그 사람을 손절하라는 얘기가 돌았대요. 아하, 왜 손절하라는 얘기는 얘기하지 않았는데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는 그때랬죠. 아예 뭐 좀 글쎄 뭐 이유가 있겠지라는 정도였지만은 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좀 계속 그 저 손절하라는 얘기가 돌아갔고 아하. 그랬다는 거예요. 그거가 결국 그거 아니겠느냐. 네. 근데 그때는 뭐 도박 얘기는 아니었을 것 같고 뭐 개인적인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때쯤에는 그러면 소속사는 뭘 했느냐. 그러니까 이게 벌써 4년 전이지 않습니까? 소속사가 알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알았다. 왜냐하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생각해보면 저렇게 저 큰 돈을 쓰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아면은 100만 원, 몇천만 원 엄청나게 많은 사람한테 빌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로드라든가 아니면 관리 매니저가 몰랐다? 그거 어떻게 믿어요? 모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이거는 소속사의 책임도 분명히 존재한다. 물론 그게 법적인 책임일지 모르겠지만은 네. 도덕적인 책임은 존재한다. 분명히 수십 명한테 꾸고 다녔대요. 지금 말씀처럼 도박도 도박이지만 이런 돈을 거액을 빌렸는데 정말 많은 연예인들이 지금 연루가 돼 있어요. 뭐 이수근 씨라든지 그렇죠. BTS 뭐 등등 많이 좀 포함이 돼 있는 것 같다 눈에 띄네요. 일단 가장 먼저 오는 게 BTS의 지민 씨. 지민 씨. 예. 그분은 1억이라고 하는데 그건 차용증 썼다고 하는데 예. 글쎄요. 이건 뭐 이 법적인 문제는 그 뭐 본인이 10년 안에만 갚으라고 하니까 네. 이 의미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계속 사정했을 거 아니에요. 돈 좀 빌려달라고. 그런데 네. 그걸 매정하게 박절하기도 못하고 차라리 그냥 던져주는 셈 치고 그랬다고 하면 이건 너무 좀 그러니까 이제 지민 씨 입장에서 너무 안타까운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도 좀 말렸으면 좋겠어요. 이수근 씨 같은 경우라든가 하성우 같은 근데 이 사람들한테 네. 일부는 모친의 병이라든가 이런 좀 해서는 안 될 얘기들을 하면서 빌린 것 같아요.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근데 또 일부는 또 갚았고 또 일부는 피소당한 걸 합의했고 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게 대응이 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럼 이걸 몰라요? 6월 달에 이미 피소가 됐어요. 돈 때. 아니 그럼 그때가 뭐냐면 그때 뭐가 아까 말한 호빈 리벤지 촬영 들어갈 때예요. 피소됐는데. 네. 그러면 이거는 소속사에서 뭐 한 거죠? 그러니까요. 이거. 당연히 알아야 되고 네. 조치를 좀 선제적으로 취했어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이 듭니다. 사채까지 좀 빌렸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13억이래요 사채가. 사채만. 그러면 사채 이게 좀 웃기는 게 생각해보면 이게 원금이 13억이면 이 사채 이자가 이게 장난이 아닌데. 상당히 높죠. 예. 그거 어떻게 갚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저는 이제 왜 이런 걸 생각하냐면 보통 이게 불법 도박 업체 이놈들이 사채랑 연결이 돼 갖고 네. 여기서 이렇게 돌린다는 그렇죠. 거예요. 거죠, 예. 예. 이거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일종의 작전에 당한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런 거죠. 네. 자, 이 불법 도박 문제 특히 연예인들 얘기는 잊을만 하면 하나씩 터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한편으로는 뭐 정치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 터트린다는데 이번에는 뭐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이진우 씨가 직접 뭐 얘기를 한 거니까. 네. 일단은 좀 그런 사례들이 꽤 많죠. 예전에 저도 많이 기억이 나네요. 많이 기억이 나시죠. 네. 아까 이수근 씨 얘기했지만 이수근 씨도 한번 그렇게 됐었고요. 네. 아시다시피 그리고 이제 뭐 개그맨 양세형 씨도 근데 하필 양세형이 복귀 방송이 저랑 같이 복귀 방송을 했습니다. 같이 했습니까? 라디오 스타에. 그래서 사실은 같이 할 때 네. 저는 알았어요. 네. 나는 끼워넣기구나. 뭐예요? 양세형이를 복귀하는데 나를 끼워놨구나. 예. 이게 이건 라디오스타 제작진한테 공식적으로 항의를 해야 되나? 전 그때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야 뭐.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이무일 씨, 양세형 씨가 다 그 방송에 복귀를 했어요. 그럼 제가 끼워넣었다는 것 느낌이 들어가 농담입니다. 어쨌든 근데 이게 왜냐하면 너무 제 말은 너무 쉽게 복귀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방송사에서. 그렇죠. 이게 자기네 판단으로 이런 거죠.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는데 한 3개월이 6개월 지나니까 자숙했으니까 복귀 슬그머니 해갖고 근데 대중이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청소년 아이들이 제가 봤을 때 가장 문제인 그렇죠. 게 도박해도 되는구나. 그러면 아니면 도박하면 한 1년 정도 자숙하면 또 되는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오죽했으면 이제 저희 아는 그 조카이가 그러더라고요. 뭐 어차피 1년 뒤에 나올 건데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도덕의식이라고 하는 게 아이들한테 주는 게 굉장히 크구나. 그러니까 아무리 잘못을 해도 나쁜 짓을 해도 1년만 고개 숙이고 있다가 나와서 또 수백억 뭐 수십억씩 벌는다고 하면은 그게 도덕적으로 맞는 거냐?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건 전 모르겠어요. 뭐 근데 이제 신정아 씨 같은 경우는 아예 못 나오고 있지만은 신정아 씨도 뭐 나오려고 했다가 근데 계속 왔다 갔다 가다가 뭐 이렇게 뭐 했는데 제가 탁재훈 씨 프로그램 몇 번 보니까 시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몇 번 봤어요. 같이 이제 뭐 저도 촬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신정아 씨 좀 또 다른 의미에서 그렇죠. 그때 그건 다른 댕기열 거죠. 뭐 이것 그렇죠. 때문에 아마 국민들이 이게 거짓말 그 그렇죠. 인식이 아직도 남아 이건 있어서 이제 거짓말 문제죠. 복귀를 그러니까 더 못하는 문제 것 같아요. 같은데 도박이지만 아마 그 부분 맞습니다. 때문에 복귀가 좀 어렵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이 지금 이진호 씨 도박 파문 앞으로 상당할 것 같아요. 저는 또 다른 연예인도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게 하나의 연예인이 하나와 연결된 게 아니라 자기와 이걸 양심의 가책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다른 연예인을 끌어들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하자 그러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사실 이진호 뒤에 가려져 있는 누군가가 분명히 있어. 그래서 제가 우려했던 게 제가 아는 개그맨들을 계속 묻고 다녔던 게 당신도 혹시 그렇다면 좀 얘기해라. 미리 잘라야 되는데 다행히 아닌데 다른 쪽이 있을 수 있다는 그거는 명확히 하시죠. 한 번 도박 빠지면요 절대 못 태어납니다. 이건 작전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자, 도박 하여튼 좀 더 관심을 갖고 우리 사회가 좀 지켜봐. 이 도박 특히 인터넷 도박 이런 거는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또 청소년들이 많이 한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청소년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게임 하는데 옆에 채팅창에다가 채팅과 배팅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게임 막 하잖아요. 야, 저기 걸래? 5,000원이야. 그러면 그래 걸지 뭐 딱딱. 그러다 보면 이게 5,000원이 5만 원 되거든요. 참.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이브리드 되는 시스템을 방송통신심의원회에서 이거에서 규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게임은 게임이고 배팅은 배팅.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행 산업이 100조가 넘는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거기도 관리를 못 하는 거예요. 관리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분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 분리를 시키는 방법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게임 하면서 거기 노출돼 가지고 그렇죠. 그거 보고 재밌네. 또 해도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왜냐면 당연히 이게 게임에 부속된 건지 그렇다고 생각하죠.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럼 게임 업체라든가 아니면 인터넷 업체에서도 이거는 빼는 거를 법제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자, 이슈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LG그룹 구본무 LG그룹 선대장 맞사이 이야기입니다. 윤관 대표인데요. 이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최근에 윤관 이 사람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 윤관. 그러니까 구본무 회장의 장녀 구현경 씨의 남편이죠. 이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건 물론 이제 이 사람은 블루런 벤처스라는 대표인데 왜 문제가 됐냐면은 이 사람이 국적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적이요? 이 사람의 국적이 지금 미국적으로 돼 있는데 한국에서 다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한국에 365일 중에 일정 기간 지나면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야 돼요.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미국인인데 왜 내가 세금을 내냐고 소송을 걸었어요. 국세청을 대상으로. 이건 좀 도덕적으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지금 한국에서 거의 다 일하고 있는 이게 검은 머리 미국인이 그래요. 아니 그래도 재벌이잖아요. 재벌이고. 이게 자기 그 장인이나 아니면 군대는 갔습니까? 그것도 문제였어요. 군대도 안 갔어요? 군대도 안 가갖고 저 모양 미국 살지 말아요 왔어요. 미국에서 돈을 못 벌잖아요. 여기서 돈을 벌잖아요. 이거 안 되죠. 유승준이랑 뭐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유승준은 저러는데 왜 윤관은 봐주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병역도 문제, 탈세도 문제, 국적도 저기 남미 갔다 미국 갔어요. 또 그건 너무 지능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안 가려고. 그렇지 안 가려고 그렇고 저거 돈 벌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긴 거는 너무 부도덕하다. 부도덕하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거는? 예를 들면 그 탈세 문제도 있는 거고 그리고 조세 심판원의 그 문에 글쎄요 이 누군가한테 거의 40매덕을 지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증여인가요?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글쎄요 이게 말하자면 뭐 연예인 부인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명확치 않은데
그래서 엉뚱하게 배우 조한선 씨가 유탄을 받는데 그 조한선 씨 아내는 절대 아닙니다. 일단 10년간 어떤 A 씨한테 아우 큰 돈을 이제 지원을 해줬는데 이제 보도에 따르면 유명 가수의 아내라고 하는데 한 40몇억 된다고 합니다. 뭐 저 강남 아파트까지 합쳐면 그 정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조한선 씨 아내라고 아니냐? 그 조한선 씨 아내는 절대 아닙니다. 그분하고는 세금 아껴서 여기 줬네요. 그렇죠. 국가에 세금 낼 거 이게 싹 아끼 가지고 이거 좋네.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면 본인이 이걸 정확히 밝혀야지 이게 그러면은 이게 말하자면 불륜을 했다는 거냐? 아니면은 탈세용으로 이렇게 이 사람을 이용했다는 거냐? 정확히 입장을 밝혀야지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정말 재벌이고 재벌이 된 게 뭐 본인이 뭐가 잘나서 된 겁니까? 그 피가 그 아버지가 재벌이었으니까 아니면 자기 부인이 재벌이었으니까 지금 결혼 잘해갖고 결혼 윤관 이분 그렇다면 그 책임을 다해야 될 세금은 내고 특히 이런 부분들은 소명을 본인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것도 안 하고 그냥 눈치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조한선 씨는 관련 없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그 얘기 자꾸 왜냐하면 계속 실명이 나와서 저도 공개를 하는 거지만은 조한선 씨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건 오해 마십시오. 전혀 아닌 거고. 근데 어떤 연예인의 부인한테 뭘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직 뭐 팩트가 완전히 하지 않기 때문에 윤관이라는 사람이나 윤관식 변호사가 정확히 그거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좀 그런 해명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 자금 흐름 이런 것도 좀 불법적인 부분 또 그리고 좀 이상한 것들이 많이 눈에 띈다. 많이 눈에 띄어요. 이게 말하자면은 이게 어디로 갔다 어디로 들어간지 왜냐하면 이게 소득세 부분도 그렇고 이게 이 사람이 사실은 미국 거주자, 일본 거주자 행세를 하면서 그렇게 되고 이게 아까 말한 과테말라 국적을 만들었다가 미국 국적으로 도대체 이게 재벌이 할 짓입니까? 이게 보통 동네 양아치들도 이렇게 잘 안 하는데 이게 재벌이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짓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이렇게 국적을 지 맘대로 하고 돈도 지 맘대로 하고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얼마나 아끼는지 모르겠어요. 돈이 많이 아껴집니까? 많이 아껴지는데 그 정도보다 훨씬 많이 벌잖아요. 그런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돈보단 습관이라거나 아니면 일탈 그런 적인 생활 습관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군대도 안 간 거 맞죠? 군대 안 간 거 맞습니다. 그래서 군대 안 간 사람 병영 면탈 저거 못 가는 거 하고 안 가는 건 차이잖아요. 안 갔잖아, 안 간 거잖아. 지금 막 그럼 미국 살든가 미국인 되든가 남미 사람이 되든가. 근데 정작 미국인들은 미국인 취급해 주겠습니까? 저런 사람을? 과테말라 맞습니까? 과테말라 갔다 미국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고의적이라는 거예요. 미국을 직접 못 가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참 오늘 또 사건 사고 오늘 또 살아봤습니다. 열받으시죠? 조금 화를 내서 죄송합니다. 저 군대 10년 있었거든요. 소령 아니겠습니까? 너무 많이 갔다 왔나요, 저는? 너무 많이 갔다 오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적당히 다녀올 걸 그랬어요. 이렇게 안 간 사람도 많은데. 그러니까. 자, 지금까지 화제의 사건 사고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의 정치 안보 상황 매주 이분과 짚어보겠습니다. 간신 간별사
김종대 최강 디펜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신 간별사 발음이 좀 간감 좀 그래서 제가 더듬거렸습니다. 땡감이 있고 뭐 네. 그러더니 뭐 지금도 그 종류인가? 괜찮습니까? 간신 간별사? 아니 이것도 예. 사실은 저 말고도 네. 굉장히 권위자들이 많아요. 아, 권위자가 있습니까? 이거? 예. 아니 뭐 제가 김영수 교수는 여러 차례 말씀 말씀드렸는데 계속 하셨고요. 그 조선일보에 예. 이한우 씨라는 분이 이분이 역사학자인데 간신열전이 어제로 보니까 예. 256회째 조선일보에 그런 게 있나요? 예, 문화면에 이 짧은 글이 나흘에 한 번씩 올라오는데 예. 특히 어제 올라온 5가지 한심한 일은 예. 한국 사회에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통렬한 예. 일격이에요. 한번 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한나라 유학자 유향이 지은 설원이라는 책에 나오는데 네. 제가 유향의 설원은 여기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말씀하셨어요. 6가지 간신에 예. 유형해가지고 예. 그 원저자예요. 아. 그걸 사마천의 사기에서 인용하는 바람에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예. 더 기가 막힌 대목이 있었더라고. 알려주십시오. 5가지 나라에 한심한 일이 있다. 네. 이걸 오한이라고 합니다. 한심한 오한. 예. 네. 그러는데 첫째, 정사를 외부 사람에 맡기는 것. 정외. 예, 정외. 이게 뭐냐면 아니 지가 결심하고 지가 해야 될 걸 당연하죠. 비선라인 동원해서. 당연하죠. 외부에서 와서 설쳐대는 것. 예. 최순실, 명태균, 김대남 네. 등등. 이거 한심하다. 둘째는 이건 여성주의자들한테 약간 불편한 표현인데 여자로 인한 어리석음이고 어지러움이고. 예. 김건희 여사. 네. 예. 기밀스러운 모책들이 새어나가는 것. 이걸 모세라 그래요. 모세. 예. 요즘 외교부, 군 다 새어나갑니다. 다 새. 엉망입니다. 엉망. 그리고 이 전략을 못 세워. 네. 네 번째, 유능한 경사들을 공경하지 않아 나라가 패망한다. 인재를 안 쓰고. 인재가 없어요 지금. 정권의 공동 창업자들을 다 내치죠. 네. 5번째,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지도 못하면서 나라 밖에 가서만 힘쓰는 거. 아유, 근데 잠깐만 이게 2000년 전에 있었던 일 맞아요? 진짜입니까? 한나라 때. 정말입니까? 왜 똑같습니까 지금하고? 그런데 이한우 씨가 이한우 씨가 놀랍네요. 이 글을 갖다가 연재하면서 자기 해석을 덧붙이는데, 근데 정확히 이렇게 썼습니다. 5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 나타난 곳이 없다. 하나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다. 이 5가지 중에 하나라도 나타난다면 나라가 복을 받지 못한다 그랬는데, 근데 어찌된 게 우리나라는 지금 이 5가지 중에 어느 하나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다. 제가 봤을 때 5가지 다 나타난 것 같은데요. 내가 조선일보라고 하고 하지만은 이렇게 현 정권을 적나라하고 통렬하게 까는 거를 본 적이 없다고. 조선일보 좀 봐야 되겠네요. 봐야 되겠어요. 특히 이한우 씨의 간신열전. 그래가지고 제가 하는 간신열전만 하는데 아니요. 여기 더 재밌는 글들이 쫙 있어요. 256편이. 한번 보시면 관심 가지시는 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수 교수는 제가 책 소개해서 재판 찍고 있답니다. 간신정, 간신학, 간신론. 좋습니다. 또 다른 간신이 어제 뭔가 발표한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입니다. 김건희 여사 결국은 불기소 결정,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검찰의 간신을 검간이라 그래요. 검간이라 그럽니까? 지어낸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것도 다 김영수 교수예요. 학계의 간신은 학간. 언론의 간신은 언간. 근데 이건 검간이 출연했다. 검간이요. 검간이 출연했는데 요 부분도 제가 한 가지 사례를 소개드리면 좋습니다. 진나라가 통일했는데 망했어요. 진시황 밑에 간신이 조고라는 자가 있었어요. 조고, 유명한 조고. 근데 조고가 왜 신임을 받았느냐? 이 법가의 나라가 진나라입니다. 법으로 세운 나라예요. 그런데 이 형벌에 대한 우리로 지금 얘기하면 형법 전문가가 환관 조고예요. 그래서 총애한 거예요. 이 시황은 이 도량형을 통일하고 문자를 통일하고 그러면서 이 법을 통일하고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근데 이 형벌이라는 게 애매한 거라고. 근데 진시황 구미에 맞게 논리를 탁탁 내는 거죠.
조고가 한간 조고가. 예. 그래가지고 너무 많은 총애를 받으니까 나중에 황제를 이제 넘어선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진시황이 이제 외부에 어디 순시하다가 객살했는데 그때 황제의 유서를 조작해서 본인이 조작해서 태자가 아닌 다른 아들한테 황제 왕위를 물려받게 해서 그 왕이 개판쳐 진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16년 걸렸습니다. 간신히 한 나라를 통째로 말아먹는데 걸린 시간이에요. 오늘날은 더 빨라져. 그게 현간이면 어쩌면 검사 역할을 했던 간신이네요. 그렇습니다. 그 조고라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전국적으로 형벌을 통렬하면서 진시황은 또 구미에 맞췄다. 네. 그래서 이게 현간이자 오늘날로 얘기하면 검관이다. 검관. 예. 네. 근데 어제 저기 4시간 동안 발표한 브리핑까지 하면서 정말 그래서 딱 보니까 자기가 배운 법 기술을 어떤 권력에 말하자면 충견으로서 견마지로로서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어떻게 써먹는가 이런 부분에서 이건 진나라의 조고에 비견되는 일종의 황간이자 건간이다. 저는 결론을 내는 걸 보면서 이렇게 결론 내릴 거 차라리 그냥 4년 6개월 전에 결론 내리지. 아니면 빨리 결론 내려도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끌고 끌어가지고 이제서야 이런 결정. 또 뭐 레드팀? 레드팀? 아니 뭡니까 이게? 레드팀이 있다는 것은 블루팀도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요. 블루팀들은 자기라는 거죠. 예, 자기는 블루고 상대는 레드고 지적하고. 아니 뭐 국가대표팀 축구 평가전 합니까? 뭔데요 이게? 기소하면 알 거 아니야. 법원에서 판단해 주잖아요. 판사. 그래서 무죄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증거 부족하면. 아니 증거가 부족한 게 당연한 거지. 수사를 안 했는데 그러면 증거가 어떻게 있어? 증거가 없지요. 그런데 기소 단계에서 막았다는 거는 이거는 이미 국민적으로 너무나 많은 정보나 사실관계가 다 확산이 돼서 기소를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소 전에 막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뭐 다 아는 거예요. 12시 송이 나오고 7초 만에 거래를 하고 뭐 이런 거. 내가 오늘 법리적인 말은 자세히 안 드릴게요. 안 해도 됩니다. 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 지금 웬만한 신문 좀 보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기소를 못 하는 거지. 아니 사실 검찰도 자기 책임을 면하려면 기소하면 좋지. 기소하면 편하지요. 사실은 법원에서 판단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불편함까지 무릅쓰면서도 굳이 여사의 강아지가 되는 이유는 뭐겠냐. 뭡니까? 기소하면 위험해. 무서워서. 혹시나 유죄될까 봐. 그렇죠. 그다음에 자기도 검찰총장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안 하고 변호사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그 저는 질문 좀 드리고 싶은 게 이런 짓을 하고 똑똑히 기억해가지고 그 했던 사람들 저는 어떤 책임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격을 박탈해 버리든지 그냥 제가 화가 이마에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이거 그런데 내가 더 화나는 대목이 있어요. 내가 오늘 법리적인 거에 대해서 내가 일일이 얘기 안 하겠어요. 할 필요도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옛날 얘기니까. 대통령 갖고 이게 정상적 지도자라면은 자 이렇게 해서 23억 벌고 면접을 받았다 그러면은 대부분 국민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배우자하고 장모가 이렇게 했다는데 이거는 사실은 주순 돈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것만큼은 내가 약속을 드리겠다 하며 정중히 사과를 하면서 법적으로 면접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23억은 사회 환원을 하겠다든가. 최소한 그걸로 다 해결될 것도 아니지만 최소한 그렇게 하지요. 이 정도 염치는 있어야 돼. 최소한. 이 정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건 결과적으로 이 돈도 내 거고 나는 죄도 없다는 거니까 검찰이 우선 23억 원을 여사한테 상납한 겁니다. 돈 준 거네요, 결국.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어디 공항에 갔는데 가방을 착각해서 남의 가방을 가져온 거예요. 열어보니까 23억 원이 있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신문지상에 이게 마약사범 돈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수사에 들어와. 그럼 나는 이 돈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줘야죠.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든지, 어디를 아니면 기부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죠. 자, 내가 법적으로는 잘못한 게 없지만은 공교롭게 23억을 갖고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법에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이 23억은 내 돈이 아니요. 맞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평범한 사람이라면 또 염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 돈은 개원하거나 돌려주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7초 만에 그 딱딱 통정 매매를 해가지고 했는데 자기는 23억 벌게 될 줄 모르고 샀다는 주장이거든. 지금 거기잖아요. 단순한 투자자고 뭐 피해자고 뭐 바보라고 할까 그냥. 근데 여기에는 돈만 벌었다 그냥. 돈만 벌었는데 예. 여기엔 시세 조정이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은 그게 법원에서 유죄로 났으면 정확한 얘기네요. 예. 일단은 내가 불편해서 이 23억을 먹을 수가 없는 거야. 예. 그것도 이제 위정자의 가족이고 내가 이 국민들에게 다 노출된 공인이라고 하면은 이건 평생 안고 갈 짐이니까. 그러니까요. 법적인 면죄부를 받았다면 도덕적인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아니 막 기소하냐 마냐 이건 둘째 문제고 최소한 이건 이것만이라도 하고 사회에 기부하겠습니다. 예. 이 정도 염치는 있어야 최소한의 공직자 집안이야. 그거를 갖고 우리가 막 이게. 잘했다 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냥 근데 이것조차 안 하는 거죠. 23억 꿀꺽꿀꺽 먹은 거잖아요. 예, 이게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 7초 만에 한 거 신기의 기술로 벌었는데 내가 왜 내놔? 처벌도 안 받고 돈도 내가 번 거고.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금 많은 자영업자도 있지만은 제일 소박한 어떤 기본적인 희망, 이 나라에서 진짜 국민들에게 제일 그 연망이 뭐냐면은 내가 땀 흘려 일하만치 정당한 대가를 받고 싶다. 맞습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에게 이거보다 더한 행복이 없습니다. 대다수 국민이 다 그렇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내가 정당한 게 일에 땀 흘려 대가를 받을 기회조차도 없는 분들이 그 뒤에 서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하루 먹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이런 어떤 소박한 민초들이 국민의 지금 대다수인데 답답합니다. 이런 어떤 그 국민들을 보면은 염치가 없어서라도 자기가 땀 흘려 벌지 않고 횡재를 한 부분은 제자리에 돌려드리겠다. 이건 여러 개미 투자자들의 희생을 그 흡혈귀처럼 피를 빨아가지고 얻은 수익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쨌든 간에 그게 결론이. 그러면 염치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이런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뻔뻔하게 넘어가는 이유를 근원적으로 따져보면 이건 윤석열 정부의 모렴치, 아까 얘기한 오한의 거기에서 다 해당되는 거기도 합니다만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게 바로 신자유주의 30년이 만들어낸 우리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요소가 표백이 돼버린 어떤 새로운 어떤 이기주의적 괴물이 된 이런 새로운 인간형들이 이제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서글픈 현실에 이제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내가 이게 도울 김용옥 같이 얘기하네 내가. 너무 슬픈 상황이고. 자, 다시 정치권 얘기를 좀 돌아가면 여당 한동훈 대표 역시 가만히는 이게 어떤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이 납득할 정도 지켜봐야 됩니다. 이런 얘기. 정확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만큼 이건 정말 아니다. 한동훈 대표도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아니 검찰 설명 다 끝났는데 뭘 지켜봐? 끝났는데 검찰 설명이 국민이 납득 안 해요. 이제 안 해. 아무도 납득 안 해요. 그러면 여론조사 수치를 이것도 넣어줘야 됩니까? 그래가지고 여론조사 보고 판단합니까? 자, 원래 이 정당의 지도자고 정치 지도자는 고독한 직업입니다. 이럴 때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이거 여론 지켜보겠다는 건 기회주의적 발상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은 특히 이 사람도 법 전문가 아닙니까? 그러면 대답할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는데 지켜봐야 이런 것들은 이건 너무나 쉬운 정치고 기회주의적 얻어나 이렇게 정치 좀 하지 말자 우리. 요거 정확하게 당 대표고 정치 지도자면 메시지를 내는 게 맞지 않나? 이거 귀소하라.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않나? 납득할 만한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무슨 강아지 헐떡거리듯이 말이지. 이리저리 그냥 눈치만 보는 건데 참 실망스러운 말이죠. 지금 이제 곧 그 만찬이 대통령하고 예정돼 있을 텐데. 독대 면담, 면담이라 하기도 하고 독대라 하기도 합니다.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이제. 하면 안 돼요. 이제 할 필요 없다. 가면 안 돼. 너 이제 저렇게 얘기해 놓고 가면은 저는 이제 김 여사와 운명을 같이 하게 될
어떤 그 독배를 마시러 가는 거다. 아니 내 표에서 멈추자는 얘기 할 건데. 예. 이제 11월에 또 이제 이거 저 표결한다는데 그것 때문에 만나는 작전 회의로 되면서 한동훈의 본격적인 몰락이 될 거예요. 네. 자기가 살고 싶으면 가면 안 돼요. 오히려 가지 마시라라고 조언을 주시네요. 네. 가게 되면 지금 뭐 3가지가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 아마 안 받을 거 아닙니까? 그걸 독대한다면 오히려 그거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아니 원래 한동훈이 가서 해야 될 일은 예. 대통령 면전에서 예. 저 간신들하고 썩은 상처 완전히 도려냅시다. 이 말을 하러 가야 되는 건데 되는데. 저렇게 얘기를 하고 하겠습니까? 그래. 그럼 말도 안 할 건 뭐 하러 갑니까? 결국 참 그 4시간 동안 언론 브리핑 하던 모습은 어떻게 저는 참 처음 봤거든요. 저는 뭐 이렇게 이게 중요 사건도 아니고 브리핑이 무혐의를 할 거 같고 중요 사건이죠. 무혐의를 할 거를 갖고 기소할 것도 아니고. 저번에 명품백도 비슷했죠. 이 뭡니까? 그때도 명품백 불기소한데도 얼마나 요란하고 네. 장황하게 설명했습니까? 이번에 시간이 더 길어진 거거든요. 네. 그런데 브리핑에다가 기자들 질문이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명품백도 그랬어요. 요즘은 여사 관련 브리핑을 다 검찰이 저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몇 가지 그 중에서 거짓말도 발견이 됐고, 네. 강제 수사는 영장이 기각돼서 안 했다 그랬는데 사실은 영장을 청구한 적도 없고, 네. 이런 거짓말들이 쭉쭉 나왔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나는 네. 제가 서울대법대 조모 교수하고 얼마 전에 통화를 했는데 네. 내가 좀 물어봤어요. 요즘 한비자를 가르칩니까? 한비자. 법학과에서? 뭐 예전에 그 법학 통론, 법학 철학, 법철학 이런 데서 강의를 좀 했던 들었던 저도 법대를 다니면서 예. 그죠 로스쿨 안 할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로스쿨 그 과정을 잘 몰라서. 물어봤어요. 이분이 먼저 전화를 했는데 네. 한비자가 그 법과의 철학자 한비자 법을 갖다가 법치를 유지하는데 후반부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전제 조건을 얘기한다고. 네. 첫째, 모든 법 집행은 민중에 대한 사랑을 빼놓고는 이게 다른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 그렇죠. 예. 첫째는 민중에 대한 사랑이다. 네. 둘째, 법은 쉬워야 된다. 민중 누구나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예. 자, 우리나라에 지금 법이 3,800개입니다. 네. 어떤 국회의원한테도 법 이름의 명칭을 정확히 대보라 그러면은 20개 이상 법 명칭을 대는 국회의원은 거의 없다. 없죠. 지가 낸 법안 명칭도 잘 모른다. 정확히 모른다. 예. 입법자가 법을 모르는데 시민들이 어떻게 법을 알겠으며. 맞습니다. 또 그게 내 편이라는 확신은 어떻게 갖겠냐. 이 법이 시민과 괴리되기 시작하면서 네. 이 법치는 망하는 법치라는 거. 이걸 한비자가 얘기했다. 벌써. 예. 그런데 이 서울대 법대 조모 교수가 나한테 전화를 한 것은 네. 그게 한비자 책을 지금 찾고 있는데 어느 구절의 원문으로 나와 있냐. 그걸 찾고 싶다는 거예요. 의원님한테 그 질문을 드린 거네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해설서 주석서를 봤지. 예. 그래서 내가 읽은 책을 소개해 드렸어요. 근데 거기에 원문 각주가 있는지는 알아서 찾으시고. 내가 그걸 어떻게 찾아?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서 한탄을 하는 게 사실 의원님이 법 전문가가 아닌데 너무 전곡을 찔러서 제가 로스쿨 강의를 하고 그러지만 말씀하신 대로 법이 시민으로부터 괴리돼서 법 기술로 전락하고 저 자신도 그걸 가르치고 있다. 그게 사실 지금 오늘 어제 이 기소 불기소 부분 보면 그렇게 어려우면 결론이라도 쉬워야 됩니다. 저런 행동했을 때 처벌받는구나라고 알려줘야 돼요. 명품에 받으면 안 된다는 걸 알려줘야 되고 시세 조정하는데 돈을 그만큼 해가 벌었잖아요. 그러면 무슨 주식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는 겁니까? 그렇죠. 이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나쁜 범죄 중에 하나가 이 시세 조정 자본시장법 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주도 처벌돼야 되는 거잖아요. 주가 조작하고 전쟁하겠다고 작년에 안 그랬습니까? 해놓고 그 사람을 금융시장 그거 바로 잡겠다고 안 했어요? 이거 안 하고 나서 무슨 주가 부양을 합니까? 그러니까요. 오히려 저기
아무리 무슨 정책을 발표해 금융투자 그냥 봐주세요. 이제껏 시세 조정 전주들 다 봐주세요. 그냥 봐주세요. 이래가지고 이랬는데 이렇게 법이 집행이 되고 나면은 이제 법 기술을 배우는 로스쿨 학생들이 뭘 배우겠느냐. 그러니까요.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흑을 백이라고 하고 백을 흑이라고 할 수 있는 법적인 논리를 기가 막히게 그 논리만 찾아내는 거죠. 이걸 법 기술이라고 하는 겨 이거를. 그런데 서울법대 대학 교수가 학생을 가르치면서 문득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지? 이 회의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현직 법대 교수의 말입니다. 지금 저런 검관들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앞으로 말해요. 우리가 법조인도 이제 대폭 증원이 됐지 않습니까? 로스쿨 제도도 됐고, 뭐 요즘 변호사들 살기 힘들다는 얘기도 제가 듣고는 있는데, 연봉도 얼마 안 되더라고, 평균으로 따지니까. 사실 그러니까 방송 진행하는 게 나아. 또 그렇게 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방송도 좋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시절에 뭐 아까 뭐 변호사나 하면 되지 그러지만 저 검찰 기득권이 훨씬 더 자기들한테는 파워풀하고 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힘을 보여주는 이런 검관들을 이 나라에서 영원히 추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치를 다시 세우는 이제야말로 그 3000년 전에 한비자가 다시 죽비처럼 우리를 호통을 치고 저런 놈들 다 쓸어버려라 할 거예요. 만약에 한비자가 살아서 지금 이 꼴을 본다면 내가 저짓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정치와 법과 행정에 능한 선비들로 나라를 통치하라고 내가 그렇게 간언을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저런 대한민국에 저가 보면 저런 자식들 다 쓸어버려라. 저는 한비자라면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뭐 하여튼 검찰 결정 또 일각에서는 검찰이 죽는 그런 그날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또 의원도 있었고요. 자, 지금 또 명태균 씨 얘기가 계속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명태균이 원래는 김재원 최고가 이렇게 사과하지 않으면 하나씩 계속 하겠다. 2000장 갖고 있다. 중요한 거면 200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조금 조용한 것 같긴 한데요. 징후가 나타났어요. 뭐죠? 내가 이걸 직접 본 건데 처음에 명태균 씨가 카톡 그걸 메시지를 공개를 했단 말입니다. 오빠. 거기에 오빠 메시지. 지가 뭘 한다고. 이 메시지를 공개했는데 대통령실이 친오빠라 그랬어요. 이거 대통령 아니라 그랬어요. 난 그 심정은 이해가 가. 이걸 놔뒀다가는 완전히 대통령이 바이든 날리면 때보다 더 개망신이 될 판이야. 그 무식하고 철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부인한테도 인정 못 받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러면은 대통령한테 또 불효령 떨어지는 게 못 맞고 뭐 했어 이 자식들아. 이러면은 또 김은혜 그때 왜 완전히 만신창이 됐지.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날리면입니다. 뭐 그때 15시간 만에. 그러니까 독을 해소할 때는 다른 독을 써야 돼. 독은 독으로 다스린단 말이 있어. 그러니까 친오빠를 끌어들인 거야. 친오빠를 끌어들여 이것도 독인데도 일단은 처방을 내리고 보자 해가지고 나오니까 명태균 씨가 나는 친오빠하고 정치 얘기 안 하는데 그 얘기도 했거든요. 이렇게 했어요. 했어요. 여기까지는 뭔가 좀 그렇게 흘러가려니 했지.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뭡니까? 제가 그 다음 날 CBS에 토론 시사 프로를 갔는데 한판승부. 서정욱 변호사가 나왔는데 대통령이 서정욱 변호사 깜짝 놀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죠? 그 대통령실하고 자기 자주 통화한다 그러면서 취재를 했다 그러면서 친오빠하고 2번 만났다 명태균 씨가. 진짜요? 그런데 이걸 친오빠까지 전화 통화해서 내가 직접 확인했다. 깜짝 놀랄 주장이죠. 그랬는데 어떻게 대통령실 해명이 나오고 불과 이틀인가 그만에 이런 식의 취재력이 나오냐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어디서 받았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날 명태균 씨가 친오빠를 2번 만났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러면서 서정욱 변호사하고 토씨까지 똑같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그 순간 내가 통했구나. 통했구나. 통했는데 그런데 이게 대통령실에서 뭔가 가이드라인을 잡고 이건 뭐 여사가 잡은 거겠지.
이렇게 하니까 대통령실을 통해 가지고 신속 정확하게 배달 로켓 배송이 되는구나. 이거를 확인을 해버린 거예요, 졸지에. 그래가지고 정규제 TV라고. 예, 알죠. 저 보수 또. 그거 아주 인기가 많은데. 여기에 명태균 씨가 직접 연락을 해서 전화 인터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번 만났고 친오빠라고. 그런데 정규제 TV가 이럴 때는 옛날 박근혜 탄핵 때도 딱 등장하는. 그렇죠. 일종의 어떤 구세주 같은 그런 느낌 아니고 거기에만 딱 인터뷰를 해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1, 2, 3 쫙쫙쫙 이래 막 넣고 그 다음에 김재원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뭐 이런. 말자. 요것도 어디서 전화 받았구나. 그래가지고 인질범이 그런데 말을 또 이상하게 한 거야. 인질범이 인질극인데. 어떻게 그 공격을 하냐? 그러면 대통령이 명태균한테 인질로 잡혀 있다는 얘기 아니야? 이 얘기는 유추해석에 보면, 요것도 사실 해석해 보면 기가 막힌 얘기요. 그렇게 보니까 요것들이 국민들 앞에 공적인 해명은 못하면서 밑에서는 다 통하는구나 요거. 쫙 서정욱, 정규제, 등등 쫙 맞아 떨어지네요. 야, 내가 이 실력을 또 봤네 내가. 그러다 보니까 매일 하나씩 까겠다고 하다가 좀 이틀 3일 조용해요. 그렇죠. 일정 정도 이제 신사 협정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게 진보 언론들 위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명태균 기사를 낸 게 전부 마이클들이 됐잖아요. 그래서 명태균이 이 나라의 실력자, 권력자를 한 방에 보내는 거에 사실은 언론에서 카타르시스를 느껴온 거예요. 나는 이거를 명태균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명태균 현상. 2019년에 개봉된 조커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재밌게 봤습니다. 착하게 살려는 광대가 세상의 부조리함에 짓밟히고 좌절하면서 악당으로 변해가. 그 악당에 대중들이 열광을 해. 맞습니다. 그 한국의 조커가 명태균이 돼가고 있었던 거죠. 거대한 권력자를 조롱하면서 한 방에 때려 높이는 은근히 그러니까 언론이 거기서 카타르시스를 느껴 마이크 들고 다 간 거예요. 이게 한국의 조커가 아니고 뭐냐. 조커다. 그래서 컬트 국가다. 우리가 컬트 국가에 열광하는 시민들이 일제히 명태균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 판이 깔리고 있었는데 이제 조커가 이제 조금 쉬어가는 타이밍. 자, 그럼 조커가 쉬면 조커는 쉬지만 그 조커를 만든 쪽은 이런 말씀 드리기 조금 그렇지만 저희 뉴스토마토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명태균 녹음 자료, 녹취 자료를 제공하면서 조커를 만들었던 제공을 했는데 본인이 쉬면 이제 저희가 또 해야죠. 아니 다른 카드가 있잖아. 뉴스토마토는. 저희 녹음 자료 갖고 있습니다. 그 제보자가 있잖아. 원래 강혜경 씨가 지금 21일 날 국감 출석한다고 하죠. 12월 2일도 출석하겠답니다. 법사위 운영이 다 나가고 명태균은 안 나옵니다. 안 나올 것 같아요. 자, 보라고 이제 판이 어디로 가는가.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니들이 뿌린 씨앗이야. 이제 와서 쉬어가고 휴전협정 맺고 니들이 그 내통을 하든 말든 판은 다른 데서 깔려. 자, 그래서 판이 깔리는 게 이런 내용이에요. 어젠가요? 보도 내용이 한겨레인데요. 한겨레에서 보도한 내용. 그러니까 명태균 씨는 쉬지만 나올 건 나온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명태균 씨가 2022년 3월 대선 열흘 앞두고 윤석열 당시 후보한테 보고를 하려고 매일매일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또 그해 6월이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출마하려던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한테 건넨 돈으로 여론조사 비용을 충당했다.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게 한겨레 기사인데 한겨레 기사입니다. 이 기사가 나가고 한겨레로 명태균 씨 전화가 왔어요. 또 전화했습니까? 난리 쳤대. 그것 때문에 한겨레가 들썩들썩했다는 거예요. 그런 뒷얘기가 있어요. 마지막에 자기 주장 반론을 넣어줬는데도 또 난리를 쳤나 봐. 난리를. 근데 저거는 사실은 그 미래한국연구소라고 자기가 만든 법인에 바지 사장을 앉혀서 그 사장이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하고 돈을 차용한 걸로 서류까지 꾸며놨어요. 아주 교묘하게 했죠. 그러면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이 왜 미래한국위원회에 돈을 갖다 줘? 차용이든 뭐든 기부든 간에. 그럴 리가 없잖아요. 이건 검찰 조사하면 와르르 무너지는 일종의 협잡의 현장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이런 어떤 그 기사가 나가도 네. 요게 저기 검찰이 수사하느냐가 이제 초점이 됐는데 분명히 변화 움직임이 보여요. 아, 변화 움직임 보입니까? 드디어 대검이 개입하기 시작했어요. 아하. 대검이 개입해서 지금까지 창원지검에 했다는 건 뭐냐면 야 서울로 갖고 오지 마. 니들이 거기에서 창원에서 알아서 해결해. 이게 대검이나 서울의 입장이었다. 네. 그런데 이제 사태가 자꾸 커지니까 방치할 수가 없는 거야. 나중에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더라도 일단 기본은 해놔야 되는데 기본 해놔야 된다. 그러니까 창원지검이 네. 다 이런 걸 할 수가 없으니까 대검이 개입해가지고 네. 부산지검, 대구지검에서 검사를 차출해서 인력을 보강해줬다. 이건 대검이 움직였다는 뜻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저 기사가 딱 나간 거거든. 그리고 이제 이걸 불법적 요소가 뭐 이거는 범죄가 될 가능성이 높죠. 저 그대로라면 처벌돼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거 다 강혜경 씨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니까 강혜경 씨가 이제 제보를 하고 그렇죠. 또 국감에 가서 얘기한다는 거죠 지금. 나는 네. 뉴스토마토의 고뇌는 뭐였냐면 저번에 여론조사 기사 단독 기사하고 네. 저런 기사에 최근에 뉴스토마토가 속도가 좀 늦어요. 네. 나는 그 이유가 네. 강혜경 씨를 보호하고 싶었다. 빙고! 맞습니다.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신중하게 네. 익히고 하면서 맞습니다. 정보는 다 갖고 있더라도 정말 보도에 신중하셨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예. 그건 인간적 고뇌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재원의 어떤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는 게 언론기관의 기본적인 자세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뉴스토마토가 늦춰진 거다. 사실 그래서 늦어지고 있어요 지금 조금은. 네. 그러니까 다른 언론이 그 사이에 치고 들어왔다. 네. 이렇게 상황이 됐고 다음 주에는 이제 국회에서 국회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네.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집단지성을 한번 봐봐야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강혜경 씨만 결심하면 네. 본인이 심청이가 인당수에 몸을 던지듯이 저 시퍼런물에 내가 역사의 바다에 몸을 던지마. 네. 나를 밟고 가서 정의를 세워주세요. 이렇게만 결심해 주면은 네. 급진전이 이게 돼서 강혜경 씨가 말씀을 하신다면 정말 상황이 급진전될 수 있다. 그래서 뉴스토마토는 지금까지 잘해 오셨듯이 네. 그런 부분에서 길을 트고 앞으로 이게 더 진상규명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남아있다.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예. 국회 청문회까지 한번 이걸 잘 관리하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용산도 막을 수 없는 쓰나미가 쓰나미로 변할 것이다. 쓰나미가 올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 쓰나미가 또 오면 또 한편은 명태균 씨가 다시 또 본인 발언을 할 수도 있는 상황. 그것이 이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야. 그래가지고 그리고 한 사람은 국민 앞에 쓴 사람이고, 그렇죠. 한 사람은 저기 창원에 앉아가지고 자기 입맛대로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격이 같습니까? 품격이 다르잖아. 품격이. 알겠습니다. 결국 주말 지나고 월요일 있을 국감, 강혜경 씨 진술, 또 다음에 운영위 국감까지 눈여겨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들께서도 네. 강혜경 씨 힘내라, 강혜경 씨 용기 내라, 네. 강혜경 씨 응원합니다. 이런 댓글을 많이 올려주시고 그런 의사 표시를 해주셔서 네. 강혜경 씨가 어떤 중심을 단단하게 갖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건 또 우리 언론과 시민들이 해야 역할이네요. 될 일이라는 거. 예. 이 점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자, 방송 마치기 전에 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입니다. 바로 50만 달성 기념 공개 방송 진행합니다. 신청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딱 이제 하루 남았거든요. 추가 신청 받겠습니다. 화면 나오는 QR코드 신청하거나 채팅창, 커뮤니티 공지글 안내된 링크로 지금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내일 2시 라이브로 진행이 되니까요. 유튜브 또 많은 시청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월요일 방송 소개도 해드리겠습니다. 박영식, 이상민의 영식당 준비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부는 뉴스인사 프라임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자, 이 시간에 그 세계 속의 한국, 또 한국 국제 소식 알아보는 세계화 K 시간입니다. 오늘도 문정평론가 알파고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혹시 네. 우리 변호사님은 네. 이 시간을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국제뉴스에 대한 지평이 조금 넓어지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거 때문에 네. 많이 찾아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또 오늘같이 이렇게 알파고가 와 있어야지 좀 안정적인데 알파고가 자주 외국에 자꾸 나가서 다음 주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앙아시아 가야 됩니다. 아, 중앙아시아는 또 왜 가십니까? 카자키스탄, 타지키스탄, 오즈베키스탄. 스탄. 네. 뭐 어떤 뭐 취재가 있습니까? 등등. 네. 네. 그 말씀을 하시는 뭐 계기가 있습니까, 평론가님? 아니요, 저희가 그래도 네. 이렇게 나와가지고 매주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이런 얘기들이 정말 실제로 도움이 될까? 사실은 늘 걱정이 되거든요. 도움이 되고요.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한국의 일도 뭐 중요하지만 국내 일도 중요하지만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미국 대선이 제가 제일 관심이 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전쟁도 마찬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 먼저 좀 해봅시다. 지난 16일 튀르키예에서 지진이 발생했어요. 근데 상당히 6.0 지진이면 매우 큰 것 같은데 현재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알파고? 분위기가 좀 살짝 쌀쌀하긴 한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미 거기서 한 차례 지진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해 2월에 지난 2023년 2월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무너질 건물도 다 무너졌기 때문에 더 이상 무너질 건물이 없잖아요. 그리고 대충 남았던 건물들도 다 정부가 없애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 지진에 비해서는 분위기가 덜 살벌하죠. 덜 살벌하다. 이 말, 덜 살벌하다. 자, 그나마 그래도 한번 했던 곳이라 가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진 발생 뭐 피해가 좀 적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자, 중동 얘기 해보죠. 좀 지금 충격적인 소식인데 이스라엘이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하마스 지도자 시나르를 재개했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지금 그 사진이 나왔는데 사진이 나왔어요. 그거 보셨어요, 그 사진? 그 사진이 일단 너무 좀 살짝 잔인한 사진이었어요. 이건 진짜 유튜브에 올리면 이거 무조건 너 딱 걸려요. 그 정도로 시나르 사망 사진이 공개된 사망 거예요? 현장 사진이 공개가 됐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 시나르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동영상도 공개가 됐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그런 건 좀 공개를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근데 아마도 이제 의도적으로 공개를 하겠죠. 심리전을 위해서 공개를 했을 겁니다. 니들이 그렇게, 니들의 리더십 사라졌어. 그리고 니들이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는 시나르의 마지막 모습이 얼마나 초라했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봐둬라. 이런 의미로. 왜냐면 이 전쟁이 시작하니까 한 일주일간으로 시나르 죽었다는 설들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저는 이제 그 이스라엘에 계신 분들의 단톡방에 있어요. 근데 유태인 분들이에요. 이제 또 나왔는데 이번에 뭐지 했더니 또 사진이 있더라고. 저는 사진을 봤는데 키가 너무 비슷해서 얼굴도 이미 비슷한데 키까지 너무 비슷해서 이번에는 확실히 사망했나 뭐지 했더니 한 몇 시간 지나가니까 외교부하고 이제 국방부에서는 공식 발표가 나왔죠. DNA 검사를 했다고 하죠. 전쟁 안 끝났다라고 네타냐후 총리는 얘기했고요. 그 지금 하마스 타격이 좀 크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사실 왜 이스마일 하니에하고 그 하니에가 사망했을 당시의 충격이 사실은 저는 더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나르는 어떤 의미에서는 뭐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같은 하마스 수장 뭐 이런 느낌이 있지만 하니에와 시나르가 차지하는 위상이 굉장히 좀 달랐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하니에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어쨌든 그 가자지구 주민들의 삶을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고 시나르 같은 경우에는 늘 사진에서 보시면은 표정이 없어요. 저 사람은. 이 사람은 늘 이 표정이에요. 무서워요. 약간 저 표정이에요. 인생이 23년 정도는 다 감옥에 있으니까. 감옥 표정이네요, 그러면. 그래서 근데 저는 사실 지금 이 시나르의 사망을 발표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이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정의가 실현됐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게 맞나요 또? 예. 저는 맞을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어떤 분이었냐면 이제 소식이 와요. 형, 박지훈 변호사는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고슴도치 같은. 그래? 일로 와. 너 이스라엘 간첩이지? 네. 바로 거기서 죽여요. 아하. 그래서 직접 제거한 사람이 한두 명이 있어요. 본인이 직접 제거한 사람이. 예. 근데 이제 중동 전쟁을 또 보면 이게 협상이 앞으로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오히려 더 수월하게, 오히려 수월하게 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보면, 그 한의회 때는 보시면 그래도 좀 약간 협상의 시도들이 있었는데 한의회 죽고 이제 시나리오가 들어오니까 덜 안 됐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부터는 다시 좀 약간 협상에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지금 나타냐후 입장에서는 이 전쟁이 이렇게 크게 벌렸는데 이제 조금씩 이 전쟁을 마무리하려면 그러면 뭐하러 이렇게 벌렸어라고 물어봤을 때는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은 나타냐후한테는 성과를 보여줄 시나르 제거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전쟁이 또 바르게 좀 약간 마무리될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싶어요. 짧게 대선하고도 연관이 있는 겁니까? 시나르 제거가? 네, 저는 그 시나르 제거 상황이 사실은 지금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휴전에 아주 청신호가 켜졌다라는 분위기로 끌고 가면 미국 민주당이 좀 유리해질 수 있지만 그래서 그 얘기를 했었을 가능성이 크고 이제 뭐 협상 정말 우리 진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하마스의 수장이 사라졌다고 해가지고 나머지 대리 세력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여전히 가자나 레바논을 지금 이스라엘이 공습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민간인은 끊임없이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미국 내 그 민주당 지지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학살을 저지르고 있는 이스라엘이 멈추지 않는 한 시나르가 죽었다는 게 그 유권자들한테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저는 그 모습을 끊임없이 이제 뭐 실질적으로 보여주면서 심리전을 하려는 모습이 약간 거부감을 더 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걸 재빨리 휴전 쪽으로 끌고 가서 프레임 전환을 휴전이 되면 모르겠지만 그렇죠. 이 상황 그대로가 그렇게 유리할지는 모르겠네요. 네, 근데 이제 아마도 물밑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자, 네타냐후 이제 너의 공은 너무 많이 세워졌어. 시나르까지 제거를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명분은 되었으니까 빨리 휴전을 하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 이란 측에서도 그거를 동의를 하면은 휴전 프레임이 얼마나 빨리 잡히느냐에 따라서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트럼프가 굉장히 유리하다. 상황이다. 자, 이 얘기 좀 해보죠. 레바논에 주둔하고 있는 유엔군, 유엔 평화 유지군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군한테 공격을 받았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아니라 그러고. 지금 이거 주장이 엇갈린 건데요. 누구 말이 맞아요? 일단은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물론 다음에는 이스라엘 나와서 이건 우발이라고 했었는데 거기 있는 이제 스리랑카 측의 말을 빌리자면 이스라엘 군이 동보를 했대요. 우리 지금 거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좀 비키라고. 그분들도 싫다고 하니까 그러면 거기 이제 전망대를 발표를 했어요. 포로. 포로. 거기서 이제 그 스리랑카 군 2명이 이제 피해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그 유니필에서 제일 지금 딴지를 걸고 이스라엘이랑 맞짱을 까는 나라는 지금 아일랜드이거든요. 아일랜드가 그래요? 아일랜드가 지금 또 그런 정권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일랜드가 그렇게 딴지를 거니까 트럼프 때 트럼프의 중동 자문이었던 사람이 매튜 뭐였는지 성씨가 까먹는데 그분이 그걸 보고 이 말했어요. 이스라엘에 빨리 그 아일랜드 군 위에다가 나팔 복단을 뿌려야 되고 아일랜드 여성들을 납치하고 성폭행을 해야지 이 아일랜드가 정신 차릴 거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 파장이 너무 크니까 그 사람이 자기 트위터 계정을 없애버렸거든요. 하여튼 다음에 이제 아일랜드 그렇게 하니까 이제 다음에 와서 대포가 와서 그 문을 부셔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상처를 받은 사람이 7명인데 그 파장이 너무 크고 국제적인 비난이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나타냐후 정부는 지난주 나와서 이거 일부러 한 거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여기서 모든 이제 군인들한테 너무너무 사과하고요. 그리고 지금 거기는 좀 위험한데 안전을 위해서 좀 약간 거기를 절사하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하고 네. 마무리 시켰어요. 아니 그 뉘앙스를 그렇게 네타냐후 친화적으로 얘기해주지 말아요. 왜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이게 기자 발표회를 봤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유엔 사무총장이 네.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비판만 한다는 이유로 지난 2일에 외교상 기피 인물로 지정을 네. 해가지고 이거 금지까지 시켜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야 우리에 대해서 요만큼이라도 욕이라도 해봐. 유엔이고 뭐고 다 공격해버린다 이런 당연하죠.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야 니들 나라가 유엔의 승인으로 건국된 나라야. 그거 잊지 마. 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무슨 얘기야. 우리가 독립 투사들의 피로 만든 나라인데 니들 뭐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쪽의 독립 투사들만 피를 흘린 게 아니고요. 팔레스타인 독립 투사들도 지금까지 피를 엄청 흘리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어제 또 사건이 있었어요. 지금 또 유니필 안에는 이 병화 유지군단은 중국 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중국 군부대 뒤에서 헤즈볼라가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이제 이스라엘 하는 거 뭐냐면 야 이거 봐봐. 그럼 우리 어쩌라고. 아니 그러면 중국 부대를 우리는 몰아야지. 아하.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너네들도 헤즈볼라처럼 그 뒤에서 발사하면 되는데 왜 굳이 몰아야 되는지. 그렇죠. 뭐 헤즈볼라 가서 지금 중국 군으로 멀진 않잖아요. 그 뒤에서 볼 수 있는데 그럼 그 뒤에서 발사하면 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건방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헤즈볼라가 민간인과 유엔 평화유지군을 방패막이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공격을 하는 거고 그러니 이참에 니들도 거기서 좀 철수를 해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말이죠. 예. 결국 이스라엘은 결국 이란도 혹시나 보복 표적하겠다 뭐 이런 걸로 지금 밝혔는 것 같은데 표적 지금 공격 대상 정했다라고 네. 얘기하고 미국이 뭐 그 정도면 된다라고 이러면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가능성 하겠죠. 확실한 겁니까? 네, 할 거예요. 할 수밖에 없죠. 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의 이란 제보복이 이 전쟁을 더 확대시킬 만한 제보복인지 아니면 그 지난 4월에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예, 지난 4월처럼 마무리 시킬 만한 제보복인지가 물음표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어느 정도 개입돼 있는 겁니까? 뭐 무기 지원 안 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무기 지원을 못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못 하는 게 미국이라니까요. 절대 할 수가 없다니까요. 야, 참 미국도 근데 이번에 협박을 했어요, 미국이. 네. 30일 안에는 그 가자 지구에다가 인도적 지원 안 들어가면 우리는 그 군사적인 무기를 끊겠다고 했는데 뭐 봅시다. 아유 그거 할 수 없고요. 지금 2주 넘게 가자 지구를 굶겨 죽이게 하고 있거든요. 네. 구호물자 안 들여보내고 있어요. 그 안에서 야 니들 다 굶어 죽어라. 그러니까 명목은 그거죠. 하마스 대원 굶겨 죽이기인데 그 안에 지금 난민들은 200만 명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까지 같이 죽으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엔 입장에서 계속 이제 비판 성명 내니까 미국이 마지못해서 야 구호 물품이라도 들어가게 해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전제 조건으로 우리 무기 지원 안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이스라엘이 무서워라.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해야지라고 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참 만만치 않고 이거 뭐 어떻게 해결될지도 모르는데 최근에 또 이란 그 친이란 후티 반군 기지한 지하 무기고인가요? B2 폭격기가 미국의 그 전략 폭격기죠. 요거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됩니까? 저거 우리가 아주 무서운 폭격기 아닌가요? 이 기사를 제가 이스라엘 언론에서 봤는데 밑에 있는 댓글이 이거예요. 이 미국 놈들이 이때까지 왜 안 썼어? 이걸 왜 만들었어요? 왜 이렇게 늦게 써요? 그렇게 했다고요? 네. 예. 이스라엘에서 예. 네. 알겠습니다. 그 B2 전략 폭격기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말 그대로 뭐 검은 가오리라는 별명이 붙어 있잖아요. 이게 한번 뜨면은 굉장히 좀 무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레드 잡히지도 않고요. 예, 스텔스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쟤를 한번 움직일 때마다 기본적으로 관리 비용도 엄청나게 듭니다만 움직일 때마다 돈덩어리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예. 어마어마하게. 그런데 그 지하 60m까지 벙커버스터 폭탄 이용해가지고 예멘 후티 그 무기 저장고를 지금 파괴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이제 어쨌든 정리정돈에 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은 끝까지 개입을 안 하려는 주의였어요. 직접적으로는 안 한다였어요.
그런데 지금 조금씩 직접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사실은 미국으로서 썩 달갑지는 않지만 어쨌든 현재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으로 직접 개입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틀지 않았나. 그러나 뭐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우리가 사드도 줄게, 그거 운용할 미군도 파견해 줄게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달래고 있잖아요. 네. 중동의 확전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선택을 했는데요. 글쎄요, 이게 확전을 막을지 아니면 더 화를 돋굴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켜보기로 하고 북한 이야기를 자꾸 오늘 북한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북한 얘기 좀 뭐 러시아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하기 전에. 지난 15일 날 그 평론가님, 네. 북한이 경의선, 동해선 그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 폭발했거든요. 네. 이것도 외신들이 상당히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우리는 한국 정부하고 이제 통일 안 한다. 그러니까 부질없는 동족 의식 따위에는 이제 연연하지 않겠다. 적대 국가. 네, 네, 딱 그렇게 표방을 했죠. 그리고 네. 이 육로상의 그 길 자체를 끊어버린다라는 게 심리적, 물리적으로도 완전히 끊어내겠다라는 의미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우리 쪽에서 지금 우리 정부가 계속해서 북한을 자극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북한은 끌려 들어올 생각이 1도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북한이 끌려 들어와가지고 이 정권에 유리한 모양새를 만들어줄 상황도 아니고요. 북한 내부적으로 지금 러시아 쪽에 북한이 줄 수 있는 거는 재래식 무기하고 그다음에 군사 정도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데 남측과 어떤 국지전을 벌인다거나 또는 갈등이 유발되는 걸 북한 입장에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북한도 트럼프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 트럼프 들어오면은 한국 딱 제껴버리고 미국하고 다이렉트로 얘기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전략적 인내로 들어가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봤을 때는 혹시라도 남측에서 이제 뭐 지상군을 투입을 시킨다거나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는 좀 약간 본인을 요새화시킨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한 정지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북한은 러시아와 계속해서 밀착을 하고 그다음에 시간을 조금만 기다리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트럼프가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지금 상황을 완벽하게 바꿀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그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선하고도 관계가 있기도 하고요. 네. 지금 좀 전에 말씀을 좀 하셨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언론이긴 합니다. 북한 군인들이 전장터에 보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10,000명을 지금 러시아에 북한 군인이 가 있다. 무기는 이제 증거가 사실 있었죠. 뭐 포탄이라든지 이런 거는. 근데 증거보다는 와서 이제 푸틴한테 제작 발표를 했잖아요. 했죠. 우리한테 이런 거 있다. 어때 보면 알파고 보시기에 이게 정말 맞을까요? 사실일까요? 이거는 모든 외신에서 나왔는데 네. 저는 이것이 사실은 왜 이때까지 지연됐는지가 물음표예요. 왜 안 나왔는지. 왜 안 나왔을까? 네. 얼굴이 딱 구별이 가요. 러시아 네. 사람하고 북한 사람하고. 아니 러시아 안에는 이제 가장 이렇게 동양인 같이 생긴 민족들도 있어요. 딱 구별이 가는데. 아니 딱 보면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예. 제가 제 눈에는 그래 보여서. 네. 예. 어쨌든 야 이게 정말일까요? 뭐 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뭐 우크라이나 매체 보도라는 걸 감안을 하더라도 네. 지금 러시아가 사실 자국 내에서 대놓고 그 장병을 모집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수 인종들 중심으로 들어오면은 니들한테 월급도 많이 줄 거고 니들의 대우가 굉장히 달라질 거야 라는 식으로 모병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저는 북한이 몇 명을 보냈는지 자체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뭐 들어오는 그 북한 병사들 같은 경우에는 크루스크주라고 하죠. 지금 젤렌스키가 우리가 러시아 본토 먹었어요 하는 그 주가 크루스크 주거든요. 네. 근데 그 주에서 지금 러시아 병력이 제대로 방어를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체첸공화국 네. 아우마트라는 예 특별부대 들어가 있거든요. 네, 들어가 있고 벌써 이제 점령된 땅의 반은 되찾았다, 탈환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북한군 있겠죠. 저는. 있을 근데 수 있다. 예. 푸틴도 전략적 인내의 시간이에요. 트럼프만 들어오면 푸틴은 승리로 이 전쟁을 끝낼 수 있습니다. 트럼프만 들어오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트럼프, 때문에 다 트럼프. 당연합니다. 그래서 지금 푸틴 입장에서는 무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다리자.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병력은 계속해서 필요하고 투입은 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국 내에 최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군인을 조달을 하는데 그 방식 중에 하나가 북한군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네. 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계속 얘기했지만 나올 때마다 지금 트럼프 미국 대선 얘기했습니다. 짚어봐야 되겠죠. 우리 항상 끝날 땐 트럼프 대선 얘기하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예측도 해주세요. 지금 아니야, 지금 예측할 만한 변수도 너무 많아졌어요. 너무 많아졌어요. 네, 저는 정보가 있으면 정말. 얘기하지 정보가 없을 때 얘기를 안 해요. 정말. 역시 기자. 기자요, 기자. 네. 기자. 이름을 깔고 활동하는 건데 예를 들면 저 마스크를 깔고 뭐 이렇게 유튜브에다가 출연했었으면 막 얘기를 했을 텐데. 지금 문제가 벌써 2기 행정부 내가 구성을 짜고 들어온 거였어. 안 되는 사람, 되는 사람. 뭔가 이긴다 이제 확신을 하는 겁니까 벌써? 아니 근데 이거는 아마 이제 해리스 측도 벌써 짜놨을 거예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자 2기 행정부 짜놨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 트럼프가 처음에 대통령이 됐을 당시에는 본인조차도 내가 대통령이 될 줄 몰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사람을 꾸려야 될지 몰랐어요. 그리고 트럼프 사람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정치권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저기서 막 추천받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딱 앉혀놨는데 결국 이들이 그러니까 왜 미국은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에 따라 정책적 차이가 크기보다는 사실은 미국 기득권층에서 공화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특히 대표적인 조직이 미국 외교협회 같은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트럼프가 본인의 최고 성과였던 북미 정상회담을 망친 게 그 미국 외교협회 출신들의 그 기득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는 그 이후에 자기 임기가 끝나고 나서 자기를 공격하는 자기 내각에 있었던 사람들, 자기와 함께 행정부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를 엄청 까는 회고록 많이 냈잖아요. 그때부터 이를 갈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 정권을 잡으면 철저하게 트럼프 충성파들로만 구성을 할 거야라는 생각을 했을 거고요. 지금 그 선봉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트럼프의 장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벤스 부통령 후보도 장남이 추천을 했다는 거고요. 지금 그 장남이 그 앞에 서가지고 모든 내각 구성을 거의 다 마쳤다. 그래서 트럼프가 자신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딱 하루만 독재하겠다라고 얘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트럼프가 지금 트럼프 당선되면 한국이 ATM기고 돈을 쓱쓱쓱 뽑아내야 된다는 말이 있던데 지금 현금 일출기다 그 방위비 몇 조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그런 말씀을 했는데도 아직도 한국인들 중에서 야 트럼프 제발 당선돼야 돼. 우리는 트럼프를 기다리고 있다 하시는 분들이 뭐 그때 좀 대신 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분들이요? 그분들이요? 아니 자 트럼프가 세금 얼마 없어요. 지금 없어요. 13조 14조 매우 큰 돈인데 그 없는 돈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없는 돈인데도 윤석열 정권이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뿌리고 있는 돈이 얼마인지 체크해 보십시오. 자 트럼프가 된다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이거 좀 자꾸 우리 트럼프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리 알파고는 어떻게 보십니까? 트럼프 당선되면 우리 정부에다 그렇게 카드를 꽂아주고 돈을 뽑겠죠 뭐요. 또 그런데 해리스가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으로 보이고요. 이제 최근에 와서 인터뷰가 또 잘못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지지도가 좀 살짝 떨어졌는데 근데 이제 중동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건지 모르죠. 중동에 따라 다르니까 지금 정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중동에서 이게 확전이 되냐 좀 멈추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국민들이 판단하지 않을까 미국 국민들이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리고 지금 왜 SS 비밀 경호국에서 이제 제대로 트럼프를 보호하지 못해서 보고서 냈다면서요?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보고서 내용이 뭐냐면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독립기구 외부 독립기구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 심각한데 또 다시 이런 일 발생할 수 있어라는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암살테러. 네, 그래서 저희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우리 때문에 알파고 항상 하는 얘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트럼프 앞에서는 그 얘기 했잖아요.
두 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일이 벌어졌었어요. 근데 저는 이 조사 보고서가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트럼프 당선되면 무슨 일들이 벌어질 건지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죽이려고 했던 놈들에 대한 복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수 제대로 하겠죠. 제일 먼저 그 복수부터 하겠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세계와 K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문재인 평론가, 알파고 기자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인사 프라임 이제 마칠 시간 됐습니다. 이 생방송 라이브 끝나고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SNS 홍보 많이 부탁드리고요. 댓글 참여도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